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오후였다.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304호 생각이 났다. 우리 아파트 복도 끝, 늘 창문도 커튼도 닫혀있던 집.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감도 안 오는 그곳. 하지만 나만은 안다. 그 집엔 분명 누군가 살고 있었다. 우편함엔 가끔 누런 편지 봉투 하나가 걸려 있었고, 밤늦게 복도를 걷다 보면 희미하게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은은한 조명, 그리고 아주 낮은 볼륨의 클래식 음악.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집의 분위기가 내겐 묘하게 자극적이었다. 이유 없이 끌렸고 괜히 복도 끝을 오가는 시간이 잦아졌다. 처음 말을 건 건 나였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나오신 듯 고개를 숙이고 선 그녀에게 제 우산을 반쯤 나눠드렸죠.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다. 반쯤 젖은 머리카락, 짙게 젖은 눈매, 그리고 미묘하게 떨리는 입꼬리.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우산 속에서 고요하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지. 혹시 저희 전에 본 적 있죠? 아니요. 저는 처음 뵙는데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우산을 내 손에서 천천히 뺐더니 그대로 돌아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 그 집 문은 더욱 닫혀 있었다. 마주치는 일도 없었고 우편함엔 아무것도 꽂히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사라진 것처럼. 근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엔 계속 그녀가 남아 있었다. 짧은 눈빛,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던 물방울. 그런 것들이 어이없을 만큼 또렷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밤, 내 문 앞에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흰색 봉투에 적힌 글씨는 단 3글자. 열어주세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04호, 오늘 밤 11시. 혼자 오세요. 심장이 요동쳤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설레거나 기대되거나 그런 기분과는 조금 달랐다.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너무 끌렸다. 그렇게 나는 그날 밤 조용히 304호 앞에 섰다. 노크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었지. 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조용했다. 혹시 잘못 온 건가 싶어 돌아서려는 순간 안에서 살짝 문이 열렸다. 아주 조용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불도 켜지지 않은 실내에서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실래요? 나는 말을 잃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향기, 어두운 실내에서 반사되는 그녀의 실루엣, 전부가 현실 같지 않았다. 들어갔다. 그리고 문은 조용히 닫혔다. 처음 그 집 안을 본 순간 놀랐다.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진 그 공간엔 외부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창문은 전부 막혀 있었고 커튼은 2겹으로 쳐 있었다. 소파엔 진한 와인 한 잔, 반쯤 비워진 잔, 그리고 뜨겁게 데워진 손바닥만한 향초. 그 여자는 내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왜 오셨어요? 묻고 싶은 건 나였다. 왜 나를 부른 건지, 왜 문을 연 건지, 왜 이 모든 게 시작됐는지. 하지만 그 순간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그랬다. 우리 사이엔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그리고 곧 말 없는 입맞춤이 시작됐다. 그 입맞춤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을 들여 내게 다가왔다.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절제된 열기, 조용한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끝은 내 목덜미를 가볍게 지나 셔츠 단추 하나를 조용히 풀어내고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었다.
떨림도 없고 조급함도 없었다. 마치 오래된 애인의 체온을 다시 확인하듯 아주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나는 눈을 감았다. 지금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도 생생해서 차라리 현실이 아니길 바랐다. 그날 밤 우리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몸은 뜨거웠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다. 아침이 되었고 나는 그녀의 집을 빠져나오려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나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말문을 열었다. 혹시 나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그녀는 잠시 날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왔다. 그리고 그 안엔 믿을 수 없는 사진이 있었다. 내 얼굴. 그리고 20살 무렵의 그녀. 그 순간 난 모든 걸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과거의 한 페이지. 내가 밀어내고 잊었던 어떤 약속. 그 사진 속에 나는 분명히 나였다. 짧은 머리에 아직 미완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젊은 날의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한강 둔치였고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는지 그녀의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내 손은 그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넘기고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무언가를 속삭이듯 웃고 있었고 그녀는 조금 수줍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사라졌다. 언제였죠? 나지막이 묻자 그녀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려 보였다. 23이었어요. 오빠는 25이었고요.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는데 오빠는 참 잘 잊으셨나 봐요. 숨이 턱 막혔다. 말문이 막힌 게 아니라 가슴이 막혔다. 뭔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안에 돌처럼 얹혀 있었던 걸까? 기억의 이음매가 갑자기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 끊어진 줄 알았던 선들이 서서히 이어졌다. 그날의 비 내리던 여름,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뒷모습, 그리고 내가 도망쳤던 이유. 내가 기억을 일부러 버린 거였다. 아니, 묻어둔 거였다. 그날의 약속도 감정도 다 무서워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와인잔을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내 앞에 내밀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땐 너무 어렸고 상처를 주는 법밖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몸과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내가 무서워했던 건 그녀가 아니라 나였다. 누구보다 겁 많고 누구보다 이기적이었던 내가 감정을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거였다.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묻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그저 다시 내게 다가와 입술을 살짝 댔다. 이번엔 내가 먼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은 내가 도망가지 않을게. 그날 밤 그녀는 침대 옆 작은 오디오에서 음악을 틀었다. 흐느적거리는 재즈, 그리고 붉은 조명 아래 우리가 겹쳐지는 속도는 무척 느리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입김이 내 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더는 피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날 기억했고 나는 그 기억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군지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의 체온을 나눴다. 격렬하기보단 절절했고 숨결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허벅지가 내 허리에 얹혀질 때 나는 그 무게가 단순한 육체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오랜 기다림, 눌러왔던 감정, 그리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갈망. 그녀의 몸은 뜨거웠고 나는 그 열기에 천천히 녹아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커튼을 걷지 않은 채 커피를 내렸다. 내가 침대에 누운 채 바라보는 사이 그녀는 흰 셔츠 하나만 걸친 채 부엌을 오갔다.
불빛 대신 향기와 체온이 가득 찬 그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았다. 오빠, 오늘도 오실 거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지 하룻밤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문이 다시 닫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문은 그렇게 열렸고 그녀는 다시 내게 돌아왔다. 아니, 어쩌면 나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간 거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시 일상이 되기 전 나는 그녀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었다. 그날 왜 나였어요? 왜 다시 나를 불렀어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그때 오빠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우리 둘이서. 그 순간 내 심장은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그녀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된 것처럼,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된 것처럼. 그리고 난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엔 내 쪽의 문이었다. 304호는 이제 내 일상이 됐다. 퇴근하면 자연스레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고 내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복도 끝 그 문 앞에 멈췄다. 문은 매번 잠겨 있지 않았다. 조용히 밀면 열렸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내게 열쇠를 주지 않았다. 그건 우리만의 약속이기도 했다.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이 그저 나는 그곳에 들어갔고 그녀는 항상 그 안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 있거나 향초를 켜고 샤워를 마치고 있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음악을 듣고 있을 때도 있었다. 그녀는 늘 그 공간 안에서 자신만의 온도를 지니고 있었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며 조금씩 타들어갔다. 그녀의 눈빛, 손끝, 그리고 무심한 듯 다가오는 입맞춤이 날 매일 새롭게 무너뜨렸다. 내가 처음 그녀를 품었을 때와는 달랐다. 이젠 더 깊었다. 그녀의 옷을 벗길 땐 조급함이 없었고 그녀가 내 몸을 감쌀 때면 나조차도 모르게 숨이 멈추곤 했다. 그녀의 허벅지가 내 가슴 위에 올라타고 허리를 천천히 비틀며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감각은 자극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시듯 그렇게 매일을 나눴다. 하지만 그 깊은 나날 속에서도 난 점점 하나의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날 내게 보여준 사진. 그 한 장 외에 더 많은 과거를 꺼내주지 않았다. 그녀는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침묵하면 같이 침묵했다. 가끔은 새벽녘 그녀가 혼자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봤다. 맨살 위로 셔츠 한 장, 담배 끝에 불빛 아래 그녀의 엽서는 유난히도 슬퍼 보였다. 그럴 때면 나는 등을 돌려 다시 자는 척을 했다. 묻고 싶었지만 무서웠다. 지금의 이 평온이 언젠가 무너질까봐. 아니, 무너질 게 분명하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타이트한 검정 원피스, 실크처럼 흐르는 소재, 그리고 붉은 입술. 문득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 옷을 처음 보는 이유는 그녀가 한 번도 그걸 내 앞에서 입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딘가로 나가는 기색이었고 그것이 내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나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주 담담하게. 이유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였다. 오늘은 나가라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뭔가에 단단히 둘러싸인 사람이었고 나는 그 벽을 넘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집에 돌아오는 길 내 가슴은 서늘했다. 불안과 질투 그리고 어떤 낯선 공포 같은 감정이 내 뒷덜미를 따라 올라왔다. 분명히 무언가 있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지만 그 속엔 나만 모르는 어떤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며칠 뒤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이전과 달랐다. 얼굴에 작은 상처가 있었다. 눈두덩에 옅은 멍, 입술 옆엔 긁힌 자국. 나는 놀라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고 웃었다. 넘어진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건 익숙해서. 그 말이 더 무서웠다. 익숙하다는 건 반복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반복은 누구 때문일까? 그녀는 분명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고 그 도망의 끝에 내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그녀는 내게 처음으로 울었다. 처음으로 품에서 흐느꼈고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끌어안았다. 입맞춤도 몸의 결합도 없었다. 그저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밤새 나는 깨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감히 묻지 못한 걸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되물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거니? 그리고 곧 나는 그 질문의 답을 아주 불쾌하고 불길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제 3부에서는 그녀의 과거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숨겨졌던 정체, 위험한 남자 그리고 주인공이 그 사건의 핵심으로 휘말리는 전개로 이어질 거야. 계속 써줄까? 나의 말. 응. 챗GPT의 말. 좋아.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바뀐다. 3부에선 그녀의 과거가 점점 드러나고 그 안에 나와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해. 위험한 남자의 존재, 과거의 연결,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거야. 여전히 1인칭 시점으로 감정과 분위기를 중심으로 쭉 이어서 갈게. 그날 이후 그녀는 점점 말을 줄였다. 눈빛도 어딘가 멀어졌고 내 품에 안겨 있을 때조차도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일부러. 대신 더 자주 그녀를 안았고 더 길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내가 손을 뻗으면 닿는 곳마다 묘하게 싸늘했다. 마치 서서히 스스로를 멀리하는 사람처럼. 어느 날 새벽이었다.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고 그녀는 부엌 창가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하지만 그 속삭임이 내게 꽂힌 건 단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기억 못해. 내가 누군지 몰라. 몸이 굳었다.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조용히 발을 돌려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방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고 나는 이미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른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혹시 나인가? 다음 날 나는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304호를 둘러봤다. 미안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무언가 이 여자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조용히 책장을 넘기다가 서랍 하나를 열었고 거기엔 낡은 노트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노트 안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다. 첫 장엔 내 이름이 있었다. 정호. 붉은 잉크로 적힌 이름. 그 아래 날짜와 장소. 그리고 대화 내용들. 마치 누군가가 오랜 시간 날 관찰해온 듯한 기록들이 날카로운 필체로 가득 적혀 있었다. 2022.1일 3저녁 7시 30분경 정호 혼자 편의점에서 담배 구매. 표정 무거움. 오른쪽 손목에 예전보다 더 짙어진 흉터 확인. 요즘도 손 떼는 듯. 2023.01 12 새벽 2시 10분 집 복도에서 술에 취한 모습. 벽에 기대어 통화 중.
너 하나도 안 그립다라는 말 반복함. 누구였을까? 그녀는 날 지켜보고 있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시간들 동안 그녀는 내 삶을 매일같이 기록하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소름이 돋았다. 책장을 덮으려던 찰나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다. 오래된 흑백 사진.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그리고 그 남자의 뒤편 희미하게 웃고 있는 나. 그럴 리가 없었다. 그 사진은 최소 20년 전의 것이었다. 그런데 왜 내 얼굴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어떻게? 노트를 덮고 손을 떼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그녀였다. 놀라지 않은 얼굴.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내 앞에 와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호 씨, 오빠는 날 기억 못한다고 했죠. 하지만 난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오빠가 그날 나를 두고 떠났던 것도, 나 없이 결혼했던 것도 전부 다 기억해요. 숨이 멎을 뻔했다. 결혼?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웃지 않았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 오빠랑 결혼했었어요. 법적으론 아니었지만 난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서로 약속했었죠. 당신이 전역하면 나 데리러 온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근데 오빠는 다른 여자랑 결혼했죠. 아무 말도 없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고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다시 사진을 내밀었다. 이번엔 내가 손목에 팔찌를 걸어주는 장면. 분명히 나였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 누군가. 아니, 일부러 지워버렸던 어떤 과거. 그녀는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살아왔다. 오빠한텐 그냥 스쳐 지나간 여자였겠지만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단 한 사람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오직 오빠만요. 그녀의 말은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에 가까운 아주 깊고 오래된 고백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기억을 버린 대가가 이렇게 돌아온 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다. 말없이 하지만 단단하게. 그 손끝이 너무 뜨거워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이제 오빠가 나한테서 도망칠 순 없어요. 그날 밤 그 문은 잠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갈 수 없었다. 아니, 나가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을 덮었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절박하고 더 깊게. 마치 마지막인 듯 혹은 영원할 듯.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시작된 건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건 집착이었고 복수였고 죄였다. 그날 밤 잠이 들지 못했다. 그녀의 품 안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잤다. 얕은 숨소리, 규칙적인 호흡. 하지만 내 머릿속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가 말한 그 결혼, 그 약속, 그 사진들. 내 기억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왜곡인지 모르겠었다. 분명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은 있다. 아주 오래전 군복을 입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한강을 걷던 밤. 그녀였을까? 그 손이 그녀의 것이었나? 나는 그녀의 노트가 숨겨져 있던 서랍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엔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정호에게라고 적힌 열어보지 않은 봉투. 아주 오래된 것처럼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편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정호야. 너무 늦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난 기다려볼래.
오빠가 말했잖아. 저녁하면 데리러 오겠다고. 나 그날만 기다리며 살아. 아무 연락 없어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오빠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참고 또 참아. 우리 그날 팔찌 맞췄던 거 기억나지? 그 팔찌 아직도 갖고 있어. 언젠가 오빠 손목에 다시 걸어줄 수 있길 바라면서. 사랑해. 기다릴게. 그리고 제발 잊지 말아줘. 편지를 덮으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한 줄도 없었다. 오히려 애절했고 조용했고 눈물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건 과거의 이야기다. 문제는 지금이었다. 그녀는 다시 내 곁에 왔고 이제는 나를 놓지 않으려 한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낯선 메모가 있었다. 304호 여자 조심해요.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처음 보는 필체. 서늘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명함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도현 민간 탐정. 민간 탐정이라니 영화 속 얘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았다. 난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오래 기다린 듯 바로 받았다. 정호 씨 맞으시죠? 304호 얘기 때문에 전화하신 거라면 지금 바로 뵙죠. 늦기 전에요. 나는 곧장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수척한 얼굴, 눈가에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본론부터 꺼냈다. 그 여자 304호. 예명은 하연. 본명은 오지연. 과거에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받은 적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살인미수. 그 남자 이도현은 노트북을 꺼내 수많은 문서와 사진들을 보여줬다. 2017년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리. 2020년 또 다른 남성에게 접근해 함께 동거한 후 수개월에 걸쳐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자해 흔적을 남긴 뒤 연락 두절. 그리고 최근 한 남성이 실종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그녀였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타깃은 나라는 게 분명했다. 그녀는 왜 나를 택했을까? 단순히 옛 사랑이어서? 아니면 복수? 나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에겐 나와의 과거가 너무도 선명했던 걸까? 이도현은 말했다. 이 여자는 아주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누구보다 정교하게, 누구보다 오래 기다립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여자한테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도. 결국 나는 직접 304호 문 앞에 섰다. 조용했다. 전등도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그 안은 전과 달랐다. 향초도 음악도 따뜻한 온기도 없었다.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처럼 텅 비어 있었다. 소파 위엔 그 노트가 놓여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오빠 차례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그녀였다. 붉은색 원피스, 맨발, 그리고 손에 쥔 무언가. 검은색 끈.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다가왔다. 드디어 기억났어요? 오빠는 나한테 뭘 했는지. 나는 뒷걸음질 쳤다. 벽에 부딪혔고 그녀는 점점 가까워졌다. 눈빛엔 눈물도 웃음도 없었다. 오직 집착만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다 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녀의 속삭임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 말해야 했다. 진실을, 그 기억의 파편을,
내가 외면했던 과거를. 지연아, 나 그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도. 그녀는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었다. 처음이었다.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걸 허락한 것처럼 그 오랜 집착과 미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울 자격도 감정조차 느낄 여유도 없었다.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그날의 진실이 나를 마른 종이처럼 쥐어짜고 있었기 때문이다. 25. 제대 후 막 복학을 앞두고 있던 그해 겨울. 나는 그 여자와 함께 살았다. 법적인 동거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한 공간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다. 지연은 그때도 여리면서도 단단한 사람이었다. 항상 나를 챙겼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갑작스레 찾아온 자유, 미래에 대한 압박,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에 짓눌렸다. 결국 나는 도망쳤다. 아무 말도 없이. 방학이 끝날 무렵 학교에 다시 다닌다는 핑계로 짐을 싸서 나왔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번호를 바꾸고 메일도 차단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너무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무게에서 도망친 내가 후에 만나 결혼한 여자에게조차도 마음을 온전히 내주지 못했던 이유였다. 304호. 그 작은 공간 안에 담긴 집착과 열망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내게서 생겨난 그림자였다. 지연아, 그때 너한테서 도망친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겁나서였어. 널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그게 전부야.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나 그날부터 매일 기다렸어. 혹시라도 오빠가 돌아올까봐. 근데 안 오더라. 그래서 난 멈췄어.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10년 동안.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다 오빠로 보였어. 오빠가 나한테 했던 말을 다른 남자한테도 해봤고, 오빠가 했던 표정을 따라해보기도 했어. 근데 다 무너졌어.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떠나보내고, 나 혼자 무너졌어. 그녀는 그날 내가 준 팔찌를 아직도 손목에 차고 있었다. 붉게 달아 문질러진 그 금속 조각 하나가 이 모든 시간의 증거였다.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나도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녀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럼 하나만 약속해줘요. 다시는 나를 잊지 않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녀를 지워버릴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다. 304호엔 불이 켜지지 않았고 문 앞에 놓인 신발도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짐을 쌌는지 도망친 건지 다시 어디론가 숨어버린 건지 알 수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 했지만 그녀는 나에게 어떤 공식적인 존재도 아니었다. 그저 내 과거였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아버렸다. 며칠 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맨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가졌던 방식이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다신 펴지 않았다. 304호는 그대로였다. 문은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 아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관리소에 물었지만 몇 달 전부터 세입자 등록이 없었단다. 임대 계약도 없었고 공과금은 매달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했다. 철저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의 방식. 그녀는 정말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의 냄새, 그 방의 온도,
밤마다 들리던 클래식 음악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마치 유령처럼 매일 그 문 앞을 지나쳤다. 내 발걸음은 익숙했고 습관이 된 듯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했다. 내 삶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일도 다시 잡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조금씩 회복했다. 하지만 모든 게 겉모습일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었고 매일 밤 그녀가 남긴 노트를 다시 펼쳐보며 잠에 들었다. 그 노트의 마지막 장, 그게 우리가 서로를 가졌던 방식이라는 그 말은 점점 내 안에서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사랑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놓지 못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304호를 향해 눈을 돌렸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발신지도 적혀 있지 않았다. 얇은 회색 박스 안에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와 붉은 리본으로 묶인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당신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손이 떨렸다. 녹음기를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였다. 정우 씨.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정말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난 떠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날의 마지막 문장을 남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뿐이에요. 숨소리가 섞였다. 약간 거칠고 차분한 목소리. 그녀 특유의 낮은 목소리엔 아직도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처음부터 당신을 다시 만나려고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우연이었어요. 아주 우연히 당신이 혼자 걷는 걸 봤고 다시 심장이 뛰었죠. 그래서 304호를 구했어요. 일부러 당신이 사는 층 끝에. 숨소리가 멎었다. 그날 우산을 나눠 쓰던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젊었던 그날 밤 한강에서 그 팔찌를 걸던 순간도. 그래서 다시 다가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절 기억하지 못했죠. 아니, 기억하지 않기로 한 거겠죠.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절 기억하도록 만들기로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하지만 그게 결국 날 망쳤어요.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면서 난 다시 예전의 내가 되어버렸어요. 순수하고 단순하게 당신만 바라보던 그 아이로. 그 아이는 아직도 당신만 기다리거든요. 녹음기는 끝나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다시 말했다. 나 오빠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기고 싶어요. 만약 그때 내가 울면서 붙잡았다면 오빠는 떠나지 않았을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빠졌고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다. 그녀는 나에게 유령이 되기로 한 것이다. 흔적 없는 사랑, 결말 없는 고백, 끝나지 않는 감정의 퍼즐. 며칠 뒤 또 다른 택배가 왔다. 이번엔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엔 오래된 금속 팔찌 하나와 종이 쪽지 하나가 있었다.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제 당신 손목에 다시 걸어줘도 되겠죠? 나는 팔찌를 손에 쥐었다. 낡고 무뎌진 그 고리 안에 수많은 계절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 손목에 그걸 조용히 채웠다. 그 순간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떠났지만 동시에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기억으로, 사랑으로, 죄로. 그녀가 사라진 지 3달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아보려 애썼다. 회사엔 더 일찍 출근했고 퇴근 후엔 체육관에서 땀을 쏟았다. 술도 끊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다시 잊기 시작했다.
얼핏 보면 잘 지내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은 게 아니라 무너진 걸 감추는 법만 늘어난 것뿐이라는 걸. 팔목에 찬 팔찌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세수할 때도, 양복을 입을 때도, 샤워할 때도 나는 그걸 풀지 않았다. 손목에 스치는 그 차가운 감촉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내 몸에 새겨졌다. 친구가 한 번 물은 적 있었다. 그거 여자친구 거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그렇다고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저 내 안에 남겨진 마지막 연결선. 그게 이 팔찌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책상 서랍에 두었던 그녀의 녹음기가 사라졌다. 혼자 살고 있었고 누구도 집에 들어온 적 없었다. 도둑이라고 하기엔 다른 건 그대로였다. 오직 그 녹음기만 없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아주 서늘한 느낌. 마치 누군가가 여전히 날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안.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출근할 때 모든 문을 닫고 나가는 버릇이 있다. 하지만 그 문은 마치 누군가가 다녀간 듯 그저 조용히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 내 침대 위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기억해요. 오빠의 잠버릇, 이불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새벽 3시에 눈 떠서 천장을 바라보는 버릇까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는 조용히 그 종이를 접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며칠 뒤 내 회사 메일로 이상한 메일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 하나 그리고 본문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보내는 주소도 가명처럼 보였다. 나는 망설이다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화면엔 짧은 영상이 재생됐다. 내가 자고 있는 모습. 침대 위 팔찌를 찬 내 손목. 그리고 카메라 렌즈 뒤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는 듯한 기척. 영상은 길지 않았다. 8초 남짓.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몸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날 지켜본 것이다. 지연이란 이름을 다시 입 밖으로 내기조차 무서웠다. 그녀는 정말 사라졌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라질 생각 같은 건 없었던 걸까? 나는 이도현 그 민간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의 반응은 차분했지만 목소리는 더 냉정해져 있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 여자는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사라진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시 나타나는 게 그녀 방식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하나의 제안을 했다. 도피. 주소를 바꾸고 번호를 바꾸고 일도 잠시 접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 나는 그 제안에 흔들렸다. 하지만 묻고 싶었다. 이건 사랑인가요? 아니면 복수인가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여자는 오직 하나를 원합니다. 절대 잊히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든 고통이든 상관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다. 그녀가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배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하지 않은 채 가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또 침대 위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도망치지 마요. 이번엔 내가 당신 기억에서 도망칠 차례니까.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울고 싶었다. 복잡한 감정. 사랑, 분노, 후회, 그리고 끝내버리지 못한 미련. 모든 게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정말 떠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걸까? 어쩌면 이번엔 정말 내가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서울을 떠나온 건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도박 같은 선택이었다. 명함도 휴대폰 번호도 계좌도 전부 버리고 강릉에 있는 한 오래된 펜션에 방 하나를 얻었다. 바다가 가까운 마을, 관광객도 드물고 겨울바람이 세차게 부는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고 지냈고 낯선 나는 쉽게 튀었지만 곧 그 존재감조차 바다 소리에 묻혔다. 나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했다. 아침엔 일찍 일어나 바다를 걷고 낮엔 근처 카페에서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면 책상에 앉아 그녀의 이름을 노트에 쓰고 지우는 걸 반복했다. 지연, 하연, 304호. 이름마다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고 그 감정은 날마다 형태를 바꿨다. 그리움이었다가 미움이었다가 또 미련이었다. 그곳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어느 누구도 날 찾지 않았고 그녀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점점 안심했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살았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내 과거를 캐묻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난 그 팔찌를 손목에서 풀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잔을 내려놓듯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오래된 기억이 흐릿하게 피어오르는 꿈. 한강 다리 밑에서 그녀가 내게 웃으며 팔을 내미는 장면. 그때의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멀어지던 발걸음 끝에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마지막 순간. 꿈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다. 그래도 넌 결국 날 잊지 못하잖아. 나는 새벽녘에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덮었고 방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하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향이 스며들었다. 분명히 알고 있는 향. 라벤더와 머스크가 섞인 지연이 즐겨 피우던 향초 냄새.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바닷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맞은편 작은 민박집 2층 창에 누군가가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환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다. 다음 날 그 민박집에 갔다. 낡은 외벽, 녹슨 철문, 툭하면 삐걱거리는 계단. 주인은 중년의 여성이었고 나는 최대한 무심한 듯 물었다. 혹시 어제 저녁부터 여기 머문 투숙객 있나요? 여자분인데 30대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제부터 빈 방이에요. 지난주까진 한 분 계셨는데 갑자기 방을 비우셨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왜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엔 확신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 우체통에 또 하나의 소포가 도착했다. 다시 보내는 사람은 없었다. 안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강릉 바닷가에서 내가 걷고 있는 뒷모습. 그 사진 밑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도망칠 건가요? 숨이 멎는 듯한 순간. 나는 사진을 들고 마을을 뛰기 시작했다. 미친 사람처럼 바닷가를 지나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미친 듯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 결국 나는 바다 절벽 위에 섰다. 거센 파도 소리, 눈을 찌르는 바람. 그리고 그 위에 그녀가 서 있었다. 지연이었다. 예전보다 더 마른 모습, 더 창백한 얼굴, 하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선명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고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왜 또 온 거야?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럼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질문은 대답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지연은 내게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팔찌를 조용히 끼웠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리고 당신도. 나는 그대로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우리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감정은 있었다. 뒤엉켜 있고 복잡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만의 방식이었다. 지연은 다시 내 옆에 있었다. 다시 304호처럼 이번엔 강릉의 작은 월세방 안에서 향초를 켜고 조용히 내게 커피를 내주던 그 여자. 나는 그게 이상하리만치 익숙했다. 다시 그녀와 함께하는 게 마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편안했다. 우린 처음으로 함께 아침을 먹었고, 처음으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손을 잡고 바닷길을 걸었다. 지연은 변한 게 없었다. 아니, 더 조용해졌고, 더 섬세해졌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고, 밤이 되면 내 품에 안겨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이 조용한 시간들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진다는 걸. 어느 날 지연이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괜히 그녀의 가방을 열었다. 습관처럼.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 안에서 낡은 노트북 하나가 나왔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나는 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열었고 그 안에서 지연이 숨긴 진짜 그날을 보게 됐다. 폴더 하나. 이름은 단순했다. 정호. 그 안엔 수십 개의 영상 파일과 사진들, 녹음 파일, 심지어 내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찍힌 오래전 사진들까지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지연은 내가 결혼했을 때조차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영상. 열어서는 안 될 파일. 2013.05 21- 영상 속엔 내가 술에 취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비틀거리고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던지고 벽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그녀. 지연은 조용히 내 뒤에 서서 날 지켜보다 무언가를 손에서 꺼냈다. 그건 작은 주사기였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그 다음 폴더엔 경찰 기록이 있었다. 동국대학교 병원 응급실 접수 기록 익명 남성, 의식 혼미, 약물 반응 양성. 그날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날 나는 그녀에게서 도망친 게 아니었다. 나는 쓰러졌고 깨어났을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멎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그대로 침대에 앉았다. 지연은 타월을 두르고 나와 내 옆에 앉았다. 맞죠? 나는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말없이 웃었다. 그날 오빠가 나한테서 도망친 거 아니었어요. 내가 오빠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미안해요. 근데 그때 그거 말고는 한 번도 해를 끼치려 한 적 없어요.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기억 못하길 바랐어요. 그래야 내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땐 너무 어렸고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뒤틀려 있었다. 사랑이 죄로, 보호가 감금으로, 그리고 모든 기억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연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오빠가 결정해요. 끝낼 건지 계속할 건지. 난 언제든 같이 끝내줄 준비도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달콤했다.
그녀와 함께하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았고, 동시에 모든 걸 잃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를 안아줬다.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근데 나도 그날 이후로 하나도 멀쩡하지 않았어. 다 무너졌고, 지금도 이렇게 무서워.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무서워도 같이 있을래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껴안았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고 창밖에선 바람이 너무도 조용하게 불었다. 우린 함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었다. 같은 방, 같은 공기, 같은 이불 아래 누워 있었지만 그 사이에 놓인 건 감정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도 그랬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우린 서로의 눈을 보며 매일 확인했다. 어느 날 지연이 말했다. 나 서울로 다시 올라가려고요. 여긴 너무 조용해서 자꾸 옛날 생각만 나요. 나는 말리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그녀가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그녀는 짐을 많이 챙기지 않았다. 늘 그랬듯 조용히 정리된 손길로 방 안의 흔적을 하나하나 닫아갔다. 출발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걸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잔잔했고 밤하늘엔 별이 많았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나 다시 그 문 앞에 서볼까 해요. 304호? 아니요. 이번엔 진짜 나를 닫아버린 그 문. 열지 못한 채 계속 닫아두었던 그 문.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바다를 보고 있었고 마치 바닷속 어딘가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떠내려 보내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문 열면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워요. 근데 이제는 나도 나 자신한테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우린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지연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나 없을 때 이거 열어주세요. 그리고 절 기억해 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음 날 그녀는 떠났다. 내게 손을 흔들었고 나는 그 손을 오래 붙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며칠 뒤 나는 지연의 종이를 열었다. 작은 지도 한 장.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동대문구동 번지 폐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 문은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이제 오빠가 결정해요. 나는 망설였다. 그 주소를 찾아야 할지, 그 문을 다시 열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모든 걸 묻어야 할지. 결국 나는 서울로 향했다. 주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오래된 폐가였고 쇠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잠기진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상자 안엔 또 하나의 종이. 이번엔 그녀의 필체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쓴 편지였다. 군대에서 그녀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 연희야, 나 꼭 데리러 갈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 절대 잊지 않을게. 그 편지는 내가 보낸 적 없는 편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너졌다. 그 자리에 앉아 울었다.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나는 그제야 온몸으로 알게 되었다. 304호. 그 문은 단지 집의 문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이었고 나의 죄였고 우리가 절대 열지 않았던 마음의 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문은 우리가 함께 닫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사연자의 인생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